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홍입니다. 어제 넷플릭스 보시느라고 늦게까지 못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쉬셔야 되는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시간 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인가요? 폭삭 소가수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부모의 역할, 또 자식과 부모하고의 관계, 또 부모의 욕심, 또 자녀의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뭐 전 생애에 걸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여서 재미있게 보고 있고, 저는 주로 저희 아내에게 이제 혼나는 그런 역할. 참 재미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넷플릭스 뒤지셔가지고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 이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하는 데까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 속 썩이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알아서 잘 해주는 것, 그것이 곧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도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좀 이해하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첫째,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이 무엇이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기 향상, 목표성 설정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특히 이 자녀의 학습 지원 측면에서 우리 자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특히 학습과 관련된 청소년 시기에 특징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하고의 관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에, 이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의학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제는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어떤 자료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한 40세 정도, 1963년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 이 시기는 이제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유아 사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 수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017년 기준으로 약 80세가 넘어서는 건데, 이제 2030년 이후 가게 되면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일이 될지 좀 잔인한 일이 될지, 이거는 이제 삶의 과정 속에서 규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우리 직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생애 곡선을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 보면, 이제 생애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간단하게 구분을 했는데, 이 의미보다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8살쯤 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과정을 거치게 되고,
10대 초반에 이제 중학교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 엄청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만족도가 그렇게 아주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생애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죠.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미래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교육 측면에서 이제 보통 교육을 우리가 다 받게 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의무교육 단계가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진학하게 되고, 대학 진학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대체로 이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게 남자들 경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여성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30대 초중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가 되게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들어가기 전까지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일차적인 퇴직 시기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태까지만 해도 자기 직업 찾아서 또 자기 생애 그 과정에서 바쁘지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1차 퇴직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 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자녀가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직업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1차 퇴직하고 요 시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직업만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 또 직업, 보통 우리가 뭐 경제활동이나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한 70세나 75세까지 본다면, 요 시기까지도 또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 생애에 걸쳐서 자녀들을 안내하고 내 자신도 전생에 걸쳐서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부가 이제는 학령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직업 또 그것을 직업을 어떻게 안내할 것이냐 이런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제가 안내만 드리고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음, 그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방안이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시기까지 어, 어떻게 직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냐, 또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좀 더 실질적인 직업 진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요 내용을 우리 게시판에 좀 그, 탑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보셔서 이제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직업 또 현재 부모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가치를 부여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녀가 향후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는 한 20여 년 가까이 이후에 우리가 사회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진로나 직업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우리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많이 쓸모가 없다라기보다는 변화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미리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진로나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이 자료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인 우리 자녀들의 진로 교육, 직업 안내, 또 창업 교육 뭐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자기주도 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애 곡선에 따른 그 진로, 지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준비, 우리 부모님들 포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다 우리 자녀가 그래서 이렇게 척척척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학령 단계별 그 학습의 성과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징을 찾아보니까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습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또 노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구별이 되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도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기에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아,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바로 이 초등학교 시기에 대부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습의 습관을 잘 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좋은 학습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또 정서적인 훈련도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선을 좀 분명하게 물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유아기 시기에도 그런 훈련은 필요하지만 한계 상황을 분명히 또 상벌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또 성과에 대한 어떤 지원 개념도 분명히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그 방향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시기죠.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좀 큰 그림이라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이고 자신의 삶의 목표성을 대체로 요 시기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로 이 시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대학교 진로 진학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가 결정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한 기초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이지만 물론 고등학교 시기에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시기는 아니고 대학교 가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가 자유전공 부분을 확대해서 학생들을 뽑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그 삶에 대한 방향성이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시기를 어떻게 충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향후 미래 사회에 대한 결정이 어느 정도 고정화돼 버린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등학교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체로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의 내신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 교과학습에 대한 충실성을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 자신의 진로의 방향에 맞는 교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습도 해 나가야 되겠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진로 적합성 활동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 요, 그 기간의 성공 여부가 우리 자녀들의 그 이후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측면, 내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이제 부모가 일일이 다 챙겨주는 학생들, 부모의 어떤 그 헌신성, 부모가 자녀들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정도, 부모가 잘 챙겨주는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 학교 적응력이라든가 또는 뭐 초등학교도 학습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학습의 성공성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면 대체로 이제 머리 좋은 학생, IQ가 좋은 학생, 또 EQ가 좋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는 학습 양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대체로 머리가 좋은 학생이 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요 기간에는 머리 좋은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노력하는 학생.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이 넘도록 우리 고등학생 기준이긴 합니다만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또 살펴본 결과 방향성이 뚜렷한 학생 또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학생, 스스로 노력하는 학생 이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거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이 잘 챙겨주는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성공을 했다면 중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 좋은 학생보다는 노력하는 학생이 성과를 거둔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잘 정리를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과정이 결국은 성공하는 내 자녀로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부모님이 잘 챙기고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아이가 최상의 학생이 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 자녀하고의 상호 관계성을 좀 잘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중학교 과정 미리 공부하고 중학교 과정 시기에 고등학교 과정 미리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정말 우리 내 자녀가 가장 앞자리에서 걸어가고 있겠거니 또는 뛰어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선행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 시기에 뭐 의대반 따로 구성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중학교 과정을 다 띄고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띄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면 또 내 자녀가 그런 학습의 양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으면 적절한 선행학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외워서 가고 또는 뭐 한글 다그 이해하고 쓰고 이렇게 해서 가고 하는 정도가 선행학습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그 과정들은 이제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잘 돼 있다 해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선행학습, 특히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주요 교과목의 선행학습을 다 하고 고등학교 온 학생이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하느냐? 결론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행학습은 필요하지만 단계에 맞는 학습 과정을 좀 더 중시하시고 너무 심한 과용은 금물이다. 이것은 아무튼 관찰 결과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과도한 욕심은 내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그 과정을 어,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취해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스스로 계획된 학습 과정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 2024년 사교육비 부담이 아무튼 역대 최고였다. 이런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겠죠. 매년 매년이 사교육비 부담 뭐 최고를 이제 찍고 갈 텐데요.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교육비 부담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예요. 왜 이럴까요? 뭐 땅은 좁고 또 인구는 많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자녀가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장을 위한 교육비 투자 이거는 저는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 현상 자체가 부모님들의 그런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직면하게 되는 과정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허걱대는 그런 과정이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강남 3구 지역 학생들이라고 해서 어, 정신과 상담 그 비율도 우리 강남 3구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다 더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좀 더 줄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렇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학습의 성취의 목표성을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결국 우리 자녀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 그런 능력, 그런 역량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면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고 부모님들의 등골도 좀 덜 비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자기주도 학습은 우리 부모님들의 등골을 채우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메저대학 학생 합격생들 설문조사를 여기는 뭐 서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교육 경험 음,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거의 66%, 요거 몇 년 전 조사니까 지금 조사해보면 거의 뭐 응답자의 뭐 7, 80%가 사교육 경험한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있으면서 최근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경험하신 그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자율학습 시간을 거의 갖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학생들은 어, 고등학교 경우에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학교가 끝나면 부랴부랴 대부분 학생들이 다 학원을 찾아가게 되고 개인 그 교습을 하게 되고 하는데 요즘은 뭐 7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사교육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에 대한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이제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교육 효과가 나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줬다라고 하는 경우는 2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그리고 사교육 효과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결과도 자기 스스로 남아서 끝까지 자기 학습을 정리하는 학생이 효과적인 그 성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관찰한 결과, 물론 필요하면 뭐 교과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적절한 그 선행학습 또 적절한 사교육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적절하다는 개념이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제가 관찰한 결과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한 학생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를 좀 가급적이면 낮추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과정들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학생이 결국은 의도하고 목표한 대학교들을 대부분 다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스스로 자기 삶의 목표성을 정하고 학습 과정이나 학습 양도 스스로 정해서 그것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와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습의 목표성을 설정을 하고 내가 큰 측면에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는 기간을 단축해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또는 목표성을 좀 줄여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 앤드 미시적 측면에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스스로 짜보는 그런 훈련 또는 지원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해야 될 양 또는 요 한 주간에 공부해야 될 양 또는 요번 달 걸쳐서 내가 공부해야 될 양.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그 평가 주기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연간에 걸친 그 공부 계획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해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습 습관이 우선 중요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이런 전략적 그 설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효과적인 시간 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데 이때 우리 학생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좀 활용해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우고 촘촘하게 세운 계획의 한 70% 또는 뭐 한 80% 정도만 도달을 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앞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시대였습니다. 학교에서 충실하게 교육 잘 배우고 또 제시된 그 지식들을 잘 체계화해서 정리를 하면 뭐 그것으로 그냥 끝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교육의 시대를 넘어서 스스로 목표성을 정하고 찾아서 나가는 학습의 시대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 변해서 학교 안에서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모든 지식을 그냥 쏟아 부어서 학생들에게 그 시간에 암기하도록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습에 대한 양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런 그 교육 형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육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를 보면 지식을 가르치고 품성을 기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수동적인 입장이라면 이제 학습은 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것을 익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입장에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학습의 개념이 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식 교육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양한 욕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그 학습 역량의 차이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여러 교과들을 포괄적으로 또는 다양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엮어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가 이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의 역할과 부모님의 역할이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사실은 교육의 그 부분에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같이 포괄했는데요. 이제는 교사나 부모가 같이 보조를 좀 맞춰서 우리 자녀를 잘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부모님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산업사회 시대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통한 지식 주입 형태의 교육이 먹혔다면 이제는 정보사회 시대로 가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내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어떻게 내가 찾아서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잘 추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도 다양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이나 또는 교육 그 평가 내용이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 부모님들이 학습하셨던 시기의 역할과 지금 우리 자녀들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교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들여다보시면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한 몇 가지 개념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부모님들께서 다 개념을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학습 역량이 다양하잖아요.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적인 학습은 다 해야 되겠지만 차별적 학습 목표를 이제 세분화시켜 놓고 보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최상위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 스스로도 그렇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또는 도달하고 싶은 그런 학습 목표를 스스로 잘 설정할 필요가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학습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또는 어, 어떤 학습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 뭐 요즘은 온라인 과정도 있고 또는 학원 수강 과정도 있고 또는 그 학습에 필요한 교재들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스스로 설정한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습 과정이나 학습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도달한 학습 목표의 정도, 즉 학습 결과를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귀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해서 성공했다면 그 과정을 좀 더 보강하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까지를 총괄해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냥 스스로 혼자 앉아가지고 알아서 공부하는 뭐 이런 그 개념보다는 이렇게 좀 총괄적인 총체적인 그런 과정을 망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어떤 과정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 학습 과정이나 또는 어떤 학습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행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학습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이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런 그 개념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원해야 될 그런 개념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사나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 지도의 필요성이라 할까 하는 것을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자기주도 학습의 지도가 필요하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걸쳐서 첫째는 공부의 습관을 정착,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그 효율적이고 좀 그 필요한 공부 습관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잘 마련이 돼야 사실은 학습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공부 습관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습 효과가 아,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뭐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정착하고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계획을 잘 세우고 학습 그 습관이 잘그 배어 있는 학생들은 시간 관리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수되는 시간이 없도록 자기 이 학습 시간 관리의 습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아, 학습 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함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 습관이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성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존감 또 그런 도전의식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녀가 스스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식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내가 해보니까 이런 나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나 행복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공부에 대한 행복감이나 자신감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만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지도성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양한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주도 학습의 그 선행 전제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습 동기 유발의 또 선행 그 조건은 목표성이거든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는 나의 삶의 목표, 뭐 이렇게 좁게 말하면 진로 또는 직업의 목표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진로나 직업에 대한 목표성 또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학습 동기가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아, 꿈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결국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니까 꿈을 위한 자신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인데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좀 키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고 실패하면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야,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목표성에 조금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또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효과를 높여주는 공부의 목표를 적절하게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들을 잘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더 높은 성취감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중력을 보다 더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그런 과정을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기초 전략 중에 하나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기간까지는 좀 머리가 좋고 또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잘 챙겨주고 지원하면 대부분 다 성공적인 학습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를 잘 버티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저는 학습 성공의 가장 표적인 전략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꾸준하게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잘 보시면 공부를 하고 학습한 다음에 10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배우고 익혔던 공부했던 것의 약 50% 정도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약 70%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80%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경력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금방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방금 전에 내가 뭐 했나,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뭐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1시간, 하루, 한 1개월이 지나면 배우고 학습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다 보지 않았을 때 한 80% 정도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 것 같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은 저는 반복 학습과 시간 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봤던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망각곡선을 계속해서 기억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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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하고 하루 기억하고 하루 지난 다음에 또 학습하면 망각 곡선이 상당히 지연이 되겠죠. 뒤로 밀리겠죠. 또 일주, 또 한 달, 한 달 정도 이후에 또다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학생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배우고 한번 학습하고 이해했다라고 해서 책 덮어버리고 다음에 떠들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뭐 3, 4개월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은 반복 학습,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습입니다. 네. 그 오늘 뒤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부분들이 이제 오늘 그 대담에서 그 언급이 됐는데요. 메타인지는 결국 자기 객관화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목표성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기 목표성이 설정이 돼야 동기도 유발이 되는 거고 학습 효율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규인 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 여부 또는 실패 여부에 대한 분석을 잘해서 내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동기 그 유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메타인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인데 그 부분들을 뒤에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요한 것이 뭐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킬 거냐. 그래야 그 목표성이 뚜렷하게 설정이 되고 학생 스스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견인하는 역량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제 학습 동기인데 자, 동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학습 동기는 뭐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고 싶도록 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이냐. 이것이 학습 성과를 최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요소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냐라고는 뭐 자아 정체감 같은 게 우선 필요하고 그러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 그런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달려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지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원하고
학생 스스로는 공부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좀 잘 케어를 해주시고 또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정에서 어떤 보상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 검사 이제 성공했던 요인들 실패했던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꿈만 세웠다고 학습 동기가 그 막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학습 동기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재적 동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스스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잘 성취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을 설정해서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명언들이라 할까, 목표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인 것 같고 규칙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학습 의욕이 높은 친구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죠.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 좀 가까이 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공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꿈을 꾸는 것과 또 그 꿈에 근접하도록 성장하는 것과 그런 것을 이루도록 측면에서 도와주는 환경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코이라고 하는 잉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라고 하는 일본 잉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관상용으로 어항에서 넣어가지고 어항에서 자라려면 한 5cm 정도로 자란다 해요. 그런데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를 연못에다가 풀어놓으면 10cm 정도까지 자란다 해요.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다가 내놓고 키우면 거의 20cm가 넘는 잉어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5cm로 자랄 수 있는 뭐 그런 것보다는 20cm까지 자랄 수 있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항이라고 하는 환경만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연못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강물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냐? 물론 학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5cm에서 멈추게 할 거냐, 10cm까지 자라게 할 거냐, 20cm까지 자라게 할 거냐, 이런 거대한 잉어로 커나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 자녀의 스스로의 목표성 도달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환경 조성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외재적 동기는 이제 타인으로 받은 칭찬, 인정, 보상, 뭐 이런 상벌과 관련된 건데, 외재적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적절하게. 이건 교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도전 의식을 부여하게 하고, 자신감이나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하고, 또 건강한 경쟁심 같은 것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 과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환경이 좀 어려우시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그냥 직업전선으로 내몰렸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나중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나에 대한 정체감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중에서 가만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적절한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나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늘 생각하고 같이 교제하며 격려하면서 아, 나는 이 친구들에 비해서 환경은 달라졌지만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건강하고 적절한 경쟁심이 내 삶의 발걸음을 이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 같은 뭐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다른 다양한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 뭐랄까, 이기적인 경쟁심보다는 더불어 같이 성장하고 격려하면서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경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잘 형성이 돼야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그 효과를 할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그 해석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좀 보시고요. 동기에 행동주의적 관점이 있고 또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인지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이론적인 무장을 하는 건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은 우리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그런 자녀는 거기에 맞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100m를 예를 들어서 한 30초에 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또는 교사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자녀가 의존적 학습자인지, 흥미를 약간 보이는 건지,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성취되는 학생인지, 요 단계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분히 의존적인 학습자다. 꼭 지적해서 요거 해라라고 해야만 하는 학생이라면 상당히 구체화된 숙제를 좀 주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요 과정까지 뭔가 좀 구체적인 숙제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즉각적인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적절한 권위적 자세가 좀 필요하죠. 의존적 학습자이라면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약간의 흥미를 보이는 학습자, 조금 알아서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토론 학습도 좀 해본다든가 좀 구조화된 프로젝트를 줘서 이 프로젝트를 네가 수행하면 내가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적절하게 유발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 이것이 내 자녀가 좀 알아서 할 것 같네라고 하는 학습자 단계라면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내 자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면 이제는 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자녀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대화도 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촉진자로서의 역할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요즘은 개별화된 학습 지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자녀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이런 그 역할들을 수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자녀와 밀착돼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어떤 단계의 학생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메타인지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자녀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메타인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객관화시켜서 내 자녀가 어떤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하셔서
그에 적절한 역할을 좀 해주시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자로서의 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자녀 또는 그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인 연구 그 주제를 좀 준다든가 학생 주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주도가 돼서 토론을 이끌어가게 해본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이 이제 좀 필요한데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사실은 우리 자녀를 거기에 적절한 과정에 맞는 역할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자녀가 어떤 역량 내지는 어떤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석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걸맞는 그 견인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주도 학습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 동기 부여자로서 우리 자녀가 자기주도 학습의 의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학습자 상호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좀 하시고 학습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격려하고 대화하는 안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녀가 20cm가 넘는 거대한 잉어로 자랄 수 있는 코어 잉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이제 수준별 학습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보편화된다든가 아니면 학급당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된 학습이 이제 가능해지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개별화 수업이나 미국의 열린 교육이나 한국의 수준별 수업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학생 스스로 배운 이후에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학습, 자습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학습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무기가 뭐냐? 이것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한두 시간 공부하고서 성적이 제대로 안 오르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이거죠. 우리 자녀들 보통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니야, 너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가이드 하거나 또는 핀잔을 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 방법이 잘못, 물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오른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분량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학습 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비상점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비행기가 쭉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하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 속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도달돼야 되잖아요. 그 속도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정 정도의 시간까지 학습을 해야 그 이후에 이룩할 수 있는 이런 그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공부 성과는 이 Y축의 공부 성과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려면 결국 이거는 저는 공부 시간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시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스스로 학습 시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일정 정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공부가 안 돼. 이거 안 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적절하게 격려하시고 잘 관찰하셔서 좋은 학습 습관을 갖게 하고 또 적절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학습 계획도 잘 세우게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간표도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터디 플래너를 잘 보시고 우리 학생이 그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는지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은 하루 10시간 공부한대죠. 뭐, 그, 온 지구의 관심입니다. 많이 놀라고 있다잖아요. 그러나 학습 효율성 내지는 만족도가 높은 핀란드 같은 경우 고등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이 5.5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학습 성과를 거두고 있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탁월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스터디 플래너를 잘 활용하고 학생 스스로 뭐라 그럴까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이것은 부모님들께서 좀 잘 관찰해 주시고 자기주도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는 다양한 그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 잘 검색하셔서 자녀에게 좋은 그 교육표를 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챕터하고 세 번째 챕터는 우리 자녀가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셨던 상위 1%, 부모님들의 관심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 또 부모님들의 그 지원 뭐 충분한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의 이런 노력과 지원이 우리 자녀에게 잘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가 효과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협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내 자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하고 부모의 그 욕심보다는 자녀의 선택과 또 자녀의 적성, 자녀의 흥미 이것을 인정하고 또 그 과정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정서적 상태나 또는 신체적 상태를 잘 이해하고 가야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자녀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우리가 뭐 아동기부터 청소년 시기까지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특징은 어떤 건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내 자녀를 지원하는 그런 그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 지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머리 좋아지는 음식 막 뭐 챙겨서 먹이시고 그러는데 지능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능이 낮다 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고 지능이 낮다 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낮다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성, 감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을 누르는 감성 천재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행동을 하고 다양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와 휴식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균형을 잘 잡는 학생이고 그다음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메타인지, 아까 말하는 그 자기를 매일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IQ 못지않게 중요한 감성 지수 EQ라고 하잖아요. 이 EQ가 높은 학생들이 결국은 IQ를 극복하고 공부를 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IQ와 EQ를 검사한 뒤에 한 2년 정도 있다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IQ 수준을 갖고 있다면 그 학생들 중에서는 EQ가 높은 학생이 성적 향상 효과가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학생보다도 여학생일수록 EQ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적 향상에 보다 더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서 조절을 잘하는 학생이 성적이 향상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성적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EQ를 개발하는데 좀 더 부모님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IQ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고정화된 그런 측면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EQ는 개발할수록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드라마, 뭐 요즘 폭삭 소가수다 같은 그런 드라마 보면 어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좋은 책,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경험이 사춘기를 완전히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보신 영상의 이제 방점은 앞에서 뭐 이렇게 다른 다양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 시기의 경험이 사춘기 시기를 좌우하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을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초등학교 시기의 경험들이 창의적 사고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뇌 발달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 효과라고 그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그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이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체로 청소년 시기의 두뇌의 특징이 10세 전후에 두꺼워지고 10대 후반에 가게 되면 점점 이제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 중, 또 고등학교 초기까지 그러니까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동기도 이렇게 부여해주고 좋은 학습 효과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의 뇌는 지금 공사 중이다. 정말 이 시기에 굉장히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결정적 시기는 이제 쓰면 쓸수록 뇌는 발전하고 안 쓰는 부분은 퇴화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신의 흥미 적성을 고려해서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들과 관심을 좀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표처럼 대체로 출생에서 10세 전반기까지가 뇌의 발달의 상당 정도를 결정지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시기에는 감정 조절이 많이 미숙해.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자기 조절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요 시기가 부모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녀가 원하는 것만을 다 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적절하게 한계선을 정해서 부모의 의지도 작용을 하면서 자녀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요 시기에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요 시기에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그 중독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신체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작용에 따라서 신체가 움직이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정이 먼저 거부하면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라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자녀의 감정이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해라라고 하지 않아도 학생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의 감정은 결국 뇌에서 조정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의 뇌가 활성화가 되면 이성 또는 뭐 감성도 마찬가지죠. 또 기억 이런 뇌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뇌가
긍정적인 쪽으로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주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잘해질 수 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효과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학습의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강요해서 공부해라라고 하기 이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마음이 뇌를 좋게 하고 이 뇌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기분일 때 뇌와 기억에 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학습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우리 자녀가 명품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그런 헌신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 학부모님들 오늘 아침 저하고 같이 만나는 부모님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잘 세워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나가면서까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더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의 감정을 잘 읽고 우리 자녀가 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 남과 잘 공감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서적 안정감까지 갖게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이 어, 학원 한 번 더 보내는 것, 과외 선생님 한 번 더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어, 공감하지 못하면 학습 효과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은 시간이 좀 길어서 생략하겠는데 이제 허용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습을 테스트해본 그룹과 아, 강요된 환경 속에서 자율성이 좀 약화된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된 효과, 저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나게 되더라. 제 생각은 방치하거나 부모의 욕심을 버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의 적절한 욕심은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욕심이 좀 더 효과적인 쪽에서 우리 자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80점을 맞고 그러니까 막그 자유롭게 내버려 둬도 80점을 맞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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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80점 공부해서 80점을 맞는 학생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는 게 훨씬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정서적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공부가 좀 더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적절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이 아이는 90점, 100점까지 가는 거죠. 저는 부모의 욕심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적절한 욕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만 내 자녀가 스스로 환경을 잘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부모님이 조금 더 욕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도록 한 그룹과 자율성을 가지고 네가 알아서 잘 해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학생들 과목을 평가해 봤을 때 훨씬 더 자율적 환경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룹 애들이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 자료는 수다입니다. 내 자녀를 좀 더 믿어주고 내 자녀를 좀 더 이렇게 격려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고 있는 부모님들이거든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욕심껏 막 잔소리만 했더니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인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 자녀가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을 믿고 좀 더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그 우리 부모님들
잔소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학습을 강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목표 설정에 대한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저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본인이든 부모님이든 의도했던 이런 목표성에 적절하게 여기까지 도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성을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혜의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요구를 해도 부모님의 일방적인 요구나 판단을 가지고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감정도 읽어주고 또 수용도 하면서 부모가 생각했던 그런 의견이나 요구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의 콜라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모님들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욕심은 저는 다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 자녀가 스스로 성공적인 과정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누구나가 다 도달해야 될 학습의 목표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좀 노력하시고 좀 더 우리 자녀를 들여다보시고 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시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는 그런 역할까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요 자료들은 그 게시판에 탑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지, 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버리고 싶은 말, 내가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버리고 싶은 말들을 좀 메모를 해보시고, 정말 마음에는 있었으나 해주지 못했던 말들, 긍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주셔서 자녀들에게 꾸준하게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좀 관계성을 회복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고, 하나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돌아온 탕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일화잖아요. 그 자산을 일찍이 물려받아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탕자하고 돌아왔는데, 그 탕자를 맞이한 부모의 마음,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에, 앞에서 보시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인데, 가까이 보니까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이거는 아빠의 손이고 이건 엄마의 손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렘브란트는 그 손을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 이렇게 같이 그려놨어요.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그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섬세함, 엄마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 긴밀, 그 밀착성, 그다음에 아빠의 든든한 이런 마음이 같이 협력이 돼야 집을 나갔던 탕자도 부모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하고, 물론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맞는 자녀였다면 뭐 부모를 등지고 떠나는 일 자체가 없었을 테지만, 결국은 이런 부모님과 자식과의 이런 관계, 정서적 유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는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이잖아요. 나는 비를 한 방 맞아도 내 자녀는 비를 맞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자녀에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혜라 할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절반은 칭찬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칭찬하는 말은 권위적인 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보상, 이것은 칭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표성을 설정해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녀도 성공하고 우리 부모님도 되돌아섰을 때 참 흐뭇하고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성 교육은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도달해야 될 인성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질문 내용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마이크 키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플랜은 언제부터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적절하게 꼭 학습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활 계획, 또 어떤 휴식과 학습의 어떤 시간의 밸런스, 그다음에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도달,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플래너 활용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의 어떤 역량의 플랜이라 할까 이런 것도 어린 초등학교 시기부터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또 다른 혹시 의견이나 말씀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제 눈앞을 거쳐갔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한 30년 넘게 35년 가까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풍부한 학생,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충분한 학생이 결국은 입시도 성공하고 자기 삶의 어떤 전개 과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서 내 자녀를 부모의 요구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우리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희망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야 내 자녀도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학생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이 풍부한 학생, 이런 학생이 입시도 성공하고 자신의 삶의 과정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그런 측면에서 명품으로 좀 키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오늘 내용은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번째 주제, 인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